휘황찬란한 연회장이었습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기생들이 나비처럼 유려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문지방을 넘어서며 다리를 절뚝이는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흐트러진 도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불안한 눈빛, 그가 바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 이선준이었습니다. 타고난 다리의 불편함에 독한 술기운까지 더해져 그의 걸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것 보아라. 오늘도 내 술상 옆에 나비처럼 앉을 것들이 줄줄이 늘어섰구나. 밤새 술이나 따르다 날이 새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이 아니더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춤판이나 벌여보아라. 이 뒤틀린 내 속을 시원하게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의 취기 섞인 조롱과 냉소의 기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며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 속에서 마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붉은 연꽃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기생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한양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기생, 홍연이었습니다. 선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불편한 다리도 취기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를 외면하던 모든 기생들과는 달리 홍연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선준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으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려 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겠는지요? 선준은 홍당무처럼 붉어진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 무릎. 그대의 발길이 닿는 그 순간부터 활짝 열려 있었소이다. 그렇게 조선 최고의 기생과 몰락한 양반 자제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홍연은 약속대로 선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홍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정한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님으로 찾아온 홍연을 보고 못마땅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홍연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호감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홍연은 정중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소녀는 비록 천한 기생이오나 사람의 관상을 조금 볼 줄 아옵니다. 나으리의 상을 뵈니 지금은 잠룡에 불과하나 머지않아 이 나라의 하늘을 뚫고 오를 기상을 지니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시련에 잠겨 계시나 곧 큰 물결을 가르는 용이 되실 분이옵니다. 선준의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기생이 관상까지 본다 하니 그 재주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허나 저렇게 망나니처럼 구는 내 아들이 용이라니. 괜히 입에 발린 단말로 사람 마음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홍연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묵직한 은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레 마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춤과 노래를 팔아모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녀가 그간 모은 전 재산이옵니다. 부디 이 돈으로 나으리께서 학문에만 정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녀는 첩이 되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으리께서 큰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곁에서 뒷바라지만 할 수 있다면 소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복이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선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생의 말을 믿을 생각이 없었지만 애타게 매달리는 홍연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고집도 보통이 아니구나. 내 정성이 그러한데 어미 된 내가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부디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홍연은 선준의 첩이 되어 그의 학업 뒷바라지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선준이 책상에 앉아 붓을 놓지 않을 때면 홍연은 등잔에 심지를 돋우고 그의 낡은 옷을 조용히 기웠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달아빠진 옷을 꿰매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선준이 붓을 내려놓고 지친 눈으로 홍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대체 언제 잠을 자는 것이오? 설거지에 빨래, 바느질까지. 내 그림자도 그대를 따라가지 못하겠소. 홍연은 하던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지친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예전엔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셨는데 이제는 책 속에서 길이 보이시는 듯하니 저 또한 기뻐 잠이 오질 않사옵니다. 선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솟구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메마른 마음에 다시 빛이 들게 된 것은 전부 그대 덕분이오.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는데 그대만이 나를 한 사내로 인정해 주었소. 홍연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도 참 본디 서방님 안에 큰 빛이 있었을 뿐이지요. 저는 그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살짝 돋운 것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서로의 부서진 마음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이 활짝 열리며 선준의 큰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선준의 어머니에게는 간단히 목례를 올렸으나 마당을 쓸고 있는 홍연을 힐끔 쳐다보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곧장 선준을 불러 방으로 들였습니다. 선준아, 내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허나 그 기생을 내가 거두었으면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가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배필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들어온 혼담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이판서 댁따님이니라. 선준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버지, 그 여인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게서 빛을 찾아준 것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모두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제가 어찌 배신합니까? 큰아버지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천한 기생이 어찌 대가댁 정실부인으로 들어설 수 있겠느냐.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도 봐야 할 터인데. 선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리고 방문 밖에서는 홍연이 그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선준의 방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들어온 혼처의 규수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대를 버릴 수 없어. 내 집안이 뭐라 하든 나는 오직 그대만을 원하네. 홍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그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 하나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제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부디 저를 마음의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라와 가문의 앞날을 위해 정실부인을 맞이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옵니다. 선주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 비장한 진심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주는 가문의 뜻에 따라 명문가의 규수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홍연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실부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 집안의 그늘이 되어 마님을 보필하겠사옵니다. 부디 이 가문의 주인으로서 이 집안을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정실부인 박씨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으나 이내 그녀의 진심을 읽고는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의 지혜와 마음 씀씀이가 이미 이 집안의 큰 기둥이요. 부디 앞으로도 나란히 함께 이 집안을 지켜주시게. 그날 이후로도 홍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헌신적인 삶을 이어갔고 정실부인을 깍듯이 존중하며 묵묵히 그 집안을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선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붓굳은 종이 위를 맴돌 뿐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홍연이 등잔을 들고 들어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도록 종이는 하얗고 붓고든 마르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지요. 그대가 곁에 없으면 글자들이 모두 도망쳐 버리는 것 같소. 책도, 종이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오. 홍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허면 마님 곁에라도 앉아 계시지요. 마님께서도 서방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시며 등잔불만 켜두고 계실 터인데. 선주는 그녀의 손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을 토해냈습니다. 그대는 정녕 모르는구려.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서는 숨 쉬는 것조차 버겁단 말이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대만은 내 곁에 있었지 않소. 홍연은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다 고요히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있으며 이 상태로는 결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밤, 홍연은 바느질 광주리에서 낡고 해진 비단실 한 뭉치를 꺼내 선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이 실을 보시어요. 볼품없는 이 낡은 실도 찢어진 옷을 꿰매어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옵니다. 이 하찮은 실도 쓰임이 있는데 서방님께서는 어찌 그 큰 재능을 이리 허공에 흩날리려 하시옵니까? 서방님께서 빛나셔야 이 집안도, 이 세상도 환히 밝아지는 것이옵니다. 선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애달픈 한숨과 함께 섞인 단호한 울림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집안이 유난히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연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간밤의 꿈처럼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홍연아. 홍연아.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선주는 미친 듯이 방마다 뒤지며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찌 나를 두고 이리 야속하게 떠나버린단 말이오. 돌아오시오, 제발. 어머니와 정실 부인이 놀라 허둥지둥 그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선준아,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아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이냐? 어머니. 그이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게 사람으로 숨쉬는 법을 가르쳐준 그이가 저를 버리고. 그때 정실 부인이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비단실 한 뭉치와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서방님,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그녀의 글씨가 눈물처럼 번져왔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 탓으로 서방님께서 마음을 흐리고 길을 잃어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짐이 된다면 미련 없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어디에 있든 서방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옵니다. 부디 마음을 다잡으시고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언젠가 급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날 다시 문 앞에 조용히 서 있겠나이다. 선주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이 못난 놈. 그대가 나를 살리고자 또다시 떠났구나. 이 실이 그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구나. 그날 이후 선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홍영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이가 제게 맡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주는 그녀가 남기고 간 실과 편지를 늘 곁에 두고 오랜 시간을 학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주는 25의 대과에 장원 급제하며 관직에 나아가는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선주는 옳고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재능과 강직한 성정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당대의 유망한 관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홍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가 두고 간 비단실을 만지며
혹시나 그녀가 약속대로 찾아올까 대문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린 그는 결국 모함을 받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고을의 군수로 좌천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통했지만 그는 문득 그곳이 홍연의 고향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묘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주는 그 고을에서 은퇴하여 머물고 있는 어느 대감의 초대를 받아 저녁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 선준의 눈에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한 여종의 모습에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홍연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대감은 선준을 따로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군수 영감, 10년 전이었지요. 한 여인이 자신을 여종으로 써달라 간청하기에 받아주었는데 글도 노래도 살림도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 인물이 아니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 그 여종이 가끔 한선비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내려오신 군수님의 성함이 바로 그 선비와 같기에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 본 것이옵니다. 선주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홍연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붉은 꽃처럼 눈부셨습니다. 홍연아, 그대가 어찌하여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오. 나는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숨을 멈춘 듯 그대만 기다렸소. 홍연은 그의 품에 고개를 묻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방님, 이 몸도 서방님께서 급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길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사옵니다. 허나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그림자가 서방님의 앞길에 다시 누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나라의 큰 벼슬자리에 오르실 분이 저 때문에 다시 방황하시면 제가 어찌 그것을 감당하겠사옵니까? 선주는 홍연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는 것이오. 그대가 없는 날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한 줌의 재와 같았소. 그대만 돌아온다면 그 길이 설사 벼랑 끝이라도 두렵지 않을 터인데. 다음 날 아침, 선주는 곧장 대감을 찾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 이 댁의 여종 홍연은 10년 세월을 그리움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소인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은혜, 평생 갚겠사옵니다. 대감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깊은 그리움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부디 이제부터는 군수님께서 그 아이의 빛이 다시는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게나. 그렇게 선주는 홍연과 함께 그 고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욱 애틋하게 서로를 보듬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홍연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졌고 몸은 나날이 야위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홍연은 선준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짧은 여생에 서방님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과분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무슨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대는 아직 나와 함께 웃으며 봄을 맞아야 하고 함께 여름 매미 소리도 들어야 하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오. 서방님, 저의 마지막 바람은 죽어서도 서방님 곁에 머무는 것이옵니다. 부디 서방님과 마님이 잠드실 선산 한 구석에 소녀의 이름 없는 무덤 하나만 허락해 주시겠사옵니까? 선주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찌 그대를 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홍연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슬퍼 마옵소서. 저승길에 홀로 가더라도 서방님의 품속에서 살았던 기억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홍연은 절명시 한 수를 남기고 고통 없는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잃은 선주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관례에 맞지 않는 첩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 군수 자리를 사직했습니다. 그녀의 관이 실린 상여가 금강을 지나는 날, 하늘은 슬픔을 머금은 듯 한 줄기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상여 뒤를 따르며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금강에 가을비 내려 붉은 명정적시니 정든 사람 연결하며 뿌리는 눈물인가. 강물도 울고 하늘도 함께 오니 어찌 나만 홀로 슬퍼하리오. 선주는 홍연을 고향선산 한쪽에 묻어주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마침내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홍연의 뜻을 마침내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1622년, 75의 늙은이가 된 선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느 허름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홍연, 오랜만이오. 요즘은 기력이 쉬하여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하구려. 세월은 나를 이리 늙게 만들었는데 그대는 여전히 젊고 곱구려. 그대의 뜻대로 내가 이 나라의 좌의정까지 올랐소. 그대가 저승에서라도 웃고 있다면 이 늙은이는 더는 바랄 것이 없겠구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시를 읊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 흘러 백발되어 찾아왔네. 그대는 영원히 젊고 나는 늙어 쇠하였도다. 이제 곧 그대 곁으로 갈 때가 되었으니 이승에서 못다 한 말 저승에서 전하리라. 시를 다 읊은 선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미련을 놓아버린 듯 편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